우리가 소통이란 개념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아마도 목소리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없이도 가장 뜨겁고 그리고 진실되게 그리고 역동적으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있어요. 마주보고서 5번째 주제, 손으로 쓰고 눈으로 마주하는 언어, 수어입니다. 여러분, 수어에 사투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공지능 시대가 됐다고 하는데 이 시대에 수어는 어떻게 존재하게 될까요? 손끝과 눈빛으로 세상과 마주하는 농인들의 언어, 이 깊고 아름다운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을 통해 세상을 마주보는 시간, 여기는 마주보고서입니다. 조용하지만 그 어떤 언어보다 역동적인 수어의 세계를 우리에게 명쾌하게 설명해 주실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교환학생으로 가서 마주한 수어, 이 언어의 역동성에 매료되어서 수어의 구조를 오랫동안 연구하고 탐구해오신 전문가세요. 홍성원 박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수어 언어학 전공을 하고 한국에 와서 강남대학교 수어 통번역과 학생들을 가르치며 수어 연구를 하는 홍성은입니다. 오늘 박사님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박사님과 함께 마주보고서 첫 번째 장 열어볼까요? 저는 사실 박사님 워낙 연구도 오래 하셨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수어 관련해서 전문가로 많이 초빙하시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콘텐츠 촬영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왜요? 왜냐면 그런 면에서 아직도 수어에 관해서 많이 접근을 안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수어는 보여지는 언어이기 때문에 네. 수어의 주인공이 되는 농인이 카메라 앞에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박사님 오신다 그래서 저도 항상 어릴 때부터 수어 해주시는 분들이 방송 화면 어딘가에 등장을 했었고 항상 궁금했었단 말이에요. 제 첫 번째 질문은 사실 그거예요. 수어라는 거는 정말 눈으로 보고 몸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저거 잘 배워두면 전 세계 범용으로 쓸 수 있는 건가? 수어라는 건 공용어인가요? 아니면 지역마다 우리가 말로 하는 언어처럼 다르게 형성되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수어 하나만 배우고 세계적으로 다 소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수어도 음성 언어처럼 네. 지역마다, 나라마다 언어가 다릅니다. 아, 음성 언어랑 똑같군요, 그거는. 네. 언어는 어떤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네. 그 언어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언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쵸. 세월을 흘러서. 네. 수어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농인이 없으면 네. 그 나라에는 수어가 존재하지 않겠죠. 아, 그러네요. 네. 농인분들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 언어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네. 아, 그럼 지역에 따라서 그러면 발전 속도나 이런 것도 다를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근데 물론 네. 여기저기 농인들이 많아서 수어가 없는 나라는 없다고 보지만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작은 섬에 농인이 없다. 네. 그러면 그 섬에는 수어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영국이랑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같은 영어권이잖아요. 그리고 미국 분들은 영국에서 건너가신 분들이 세운 나라에서 살고 계시니까 거기는 좀 비슷하게 공유하는 수어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네. 오히려 반대입니다. 미국 수어하고 네. 영국 수어하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네. 영국 사람들이 네.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갈 때 네. 농인이 없었나 봅니다. 그때 농인이 있었더라면 영국 수어가 미국 쪽으로 전해졌겠죠. 네.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 수어는 프랑스 수어랑 유사합니다. 아, 그래요? 네. 프랑스에서 뭔가 그럼 익히신 분이 미국으로 넘어갔다 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클라크 로건이라는 분이 네. 프랑스 수어를 배우고 네. 미국으로 가서 첫 농학교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뿌리가 시작돼서 지금 미국에서 사용하시는 수어가 만들어졌고 형성됐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음성 언어적으로만 수어에 접근할 게 아니라 수어라는 특수성까지 같이 생각하면서 이 언어 역사를 봐야 되는 게 분명히 그럼요. 있네요. 네. 청인의 역사와 농인의 역사는 다를 수가 있죠. 확실히 그 지역에 사시는 혹은 어떤 문화권에 사시는 농인분들의 문화권 그리고 그들의 역사가 함께 어우러져서 형성되는 게 그 지역의 수어인 것 같다 좀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너무 이해를 잘하시네요. 설명을 너무 잘 해주시니까 굉장히 흥미롭게 듣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우리나라 수어라고 그런 말을 한다고 하면 농인분들이 소통을 하신다고 했을 때 그 문장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제가 음성 언어로 말하는 거랑 같은 구조로 단어들이 이렇게 나열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국어라고 하더라도 문법적으로 또 다른 접근을 하나요? 수어는 네. 독립적인 문법을 갖고 있습니다. 문법마저. 네. 그래서 오히려 한국 수어와 독일 수어가 더 유사합니다. 문법은. 그래요? 어휘는 물론 다르지만 네. 문법은 유사한 게 많습니다. 네. 대부분은 수어를 네. 한국어에 의존하는 어떤 하나의 소통 방법,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가 않습니다. 동등한 언어고 네. 독립된 문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수어 배우려면 몇 년 걸려요? 제가 그럼 이렇게 물어봅니다. 중국어 배우면 몇 년 걸려요? 우리 영어 10년 배워도 많이 부족하죠? 수어도 10년 배워도 많이 부족합니다. 외국어 배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잠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수어라는 것도 말씀하신 대로 언어다. 그냥 내가 좋은 마음 갖고 혹은 농인분들과 소통 잘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마음만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배워야 되는 언어다라는 거를 짧은 대화지만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농인분들도 어쨌든 시각화된 어떤 정보를 디테일한 말도 나누시고 굉장히 우리와 똑같은 의사소통을 하시는 거니까요. 네. 이 안에 어떻게 보면은 공부가 끝이 없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나라와 문화권마다 수어가 독자적으로 다르게 형성됐다면 수어에도 사투리가 있나요? 네, 언어기 때문에 당연히 사투리도 있고요. 네. 굉장히 재미있는 사투리가 많습니다. 사실 제가 네. 10년째 지금 연구하고 있는 한국 수어 말뭉치라고 있는데요. 네. 거기서 전국으로 수어를 수집을 하고 촬영을 하고 정리를 했는데 이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와, 저는 수어 사투리라고 하고 이렇게 정리까지 된다고 하니까 정말 좀 재밌어서 그런데 음성 언어로 할 때도 제주도 방언 막 쓰시면은 서울에서만 자란 사람들은 막 못 알아듣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제주도에서 자라서 수어만 하신 분과 서울에서 자라면서 수어만 하신 분들끼리 만나면 서로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소통은 잘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희도 제주도로 가면 네. 물론 이제 어르신들을 만나고 서울말을 전혀 모르는 분을 만나면 소통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근데 뭐 TV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서울말을 다 이해하듯이 수어도 전국으로 소통이 잘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휘나 표현 이런 데서 지역색이 좀 느껴지는 게 있다면 동작이나 이런 걸 좀 살짝 우리가 예시 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네. 대부분은 비를 이렇게 합니다. 이게 비라는 표현이에요? 네, 비. 그런데 저희가 경남에서 촬영을 해보니까 네. 경남에 계시는 농인분들은 비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수염이 조금 다르죠? 오, 그러네요. 네. 오, 네. 이런 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형성되는지? 제주도 사투리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그냥 그렇게 형성된 거지. 네. 뭔가 디테일하게 다르지만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의미가 통하긴 하겠다. 네. 이게 이렇게 이해되는 거네요. 네. 수영이 살짝 다른 경우도 있고요. 네. 근데 전혀 단어가 다른 경우도 있잖아요. 네. 예,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에서 왜를 무사라라고 하더라고요. 무사. 아, 네. 네. 단어가 전혀 유사하지 않은 것처럼 맞아요. 수어도 방언 중 그런 예시가 있어요. 이게 심심하다거든요. 심심하다. 심심하다. 네. 대전에서는 심심하다를 이렇게 해요. 심심하다. 이거 완전 다른 완전 동작이에요. 다르죠. 근데 단어 몇 개 다르다고 소통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문법이 같으니까 소통은 다 문제 없이 됩니다. 그렇죠. 흐름상의 중간중간 어떤 자잘한 것들이 다른 거니까 의미가 소통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우리가 생활을 할 때 흔히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로 표현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오른손을 더 많이 쓰는 경우도 있고 오른손잡이고 왼손잡이인 거에 따라서 수어 표현하니까 바뀔 수 있나요? 아니면 이거는 어느 손잡이인지 상관없이 똑같이 표현해야 되는 건가요? 사람마다 편한 손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이 편하겠죠? 네. 네, 수어 언어학에서는 이걸 우세손이라고 해요. 우세한 손. 네. 그리고 왼손이 그러면 비우세손이 되겠죠. 네. 근데 저는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네. 모든 중요한 수어는 오른쪽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분은 왼손이 더 편하다. 네. 그러면 이제 바꿔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 왼손보다는 우세손, 비우세손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거죠. 그러면 어떤 단어를 표현할 때 오른손으로 뭐를 했으니까 이 단어다 이렇게 해석되지는 않겠네요. 예, 우세손으로 그 모양을 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제가 수어에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알아가는 것 같아요. 우세손과 비우세손으로 나누고 저 사람이 우세손으로 어떤 표현을 하냐에 따라서 단어 의미가 바뀐다. 그게 오른손, 왼손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이 얘기 나누다 보니까 이런 것도 궁금해요. 저 이렇게 수어 하시는 분들 보면은 약간 성격에 따라 그런 건가 싶게 표현의 그 정도가 다르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들의 말투도 말이 느린 사람, 어눌한 사람, 또박또박 하는 사람, 조금 화통하게 말하는 사람, 성격이 다르잖아요. 수어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소통하다 보면 상대방의 성격이 묻어나나요? 그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주로 말을 빨리 하시는 청인들은요, 네. 수어도 빨리 하고요. 네, 성격 급하신 분들은 수어도 굉장히 급하게 하고요. 네. 좀 느긋하신 분들은 네. 수어도 느긋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네. 우리가 말을 크게 할 때는, 음. 목소리를 크게 할 때는요, 청인도, 농인도 수어를 크게 할 때는 동작이 커져요. 멀리 계시는 분까지 볼 수 있도록 동작을 크게 합니다. 네. 좀 우리 둘이만 아는 정보를 나눌 때는 수어를 작게 합니다. 이게 정말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크기로 이걸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감정까지 느낄 수 있는 거네요. 그럼요. 그리고 얼마나 빨리 하고 느리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분의 기본적인 성격도 유추할 수 있을 거고요. 네. 정말 얘기 나누면 나눌수록 뭐 완벽한 언어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너무 수어를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네. 그냥 그게 아니라 언어다. 사람들이 사용하고 이렇게 역사성이 있는 언어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은데 이렇게 접근하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수어에 대한 더 깊고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을 통해 세상을 마주보는 시간, 여기는 마주보고서입니다. 그분들은 소수 언어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에서부터도 청인들이랑 같이 살았기 때문에 항상 맞춰주는 게 몸에 뱄어요. 그래서 그거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두 번의 농인들을 모셔서 서로 마주보고 서로 수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네요. 네.